안녕하십니까. 어제 2일 토요일 마로니에 광장에서 태극기 집회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 좀 변화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는 매주 거듭될 때마다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저번 주보다 어제 토요일 날은 한 1.5배 이상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봐져요. 물론 이제 그 더운 혹서기를 지나고 또 비가 많이 왔잖아요. 7월 달에 그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또 사실은 그때 모이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가을이 되고 또 서늘하고 비도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9월 달 한 달 그리고 10월은 또 박근혜 대통령 이제 공판 그 선고에 있을 그런 예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지금부터는 좀 더 많이 더 참석하고 그럴 것 같네요. 이제 그것도 그럴 것이 대한애국당이 정식으로 좀 출범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심점도 지금 확실합니다. 사실 태극기 집회가 그 전에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3월 1일은 역사적으로 그 정도 큰 집회는 우리 역사에 있었겠는가? 이제 없었다고 봐야죠. 그렇게 순수자발적으로 그 많은 인원이 나온 경우는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동원한 거 이런 거 빼고 정치적으로 동원했다 하더라도 그보다 많이 동원한 경우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대한문에서부터 저 강한문 가까지 다 채웠으니까 가 쪽까지 그리고 종로통 거기까지 소공로 그 전부 다 채웠으니까 그것도 시청 앞가 그리고 강화문 가까이까지는 아주 밀집된 상태로 이렇게 채웠단 말이에요. 종로까지 거기.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제 가장 큰 대집회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탄핵이 이렇게 확정되고 하면서 줄었고 또 날도 이제 덥고 여러 가지 이제 줄을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에서도 또 그렇고 그래가지고 줄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그 파도 최고점에서 다시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그 시기에 접어들었다. 내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이 계속 늘어갈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또 그렇게 되고 또 국내 정세도 국내 분위기도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흐름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탄핵 전국 때 고조됐던 분위기 거기서 다시 가라앉고 지금 다시 바뀌고 그런데 현재는 어떤 분위기 전개되고 있습니까? 적폐청산 이래 가지고 이제 사회 곳곳에서 그 작용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격이 여기저기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릴 거는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그것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가 이거 살펴볼까 합니다. 그 절대 그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이 사회 곳곳에서 이런저런 작용이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종교계 그렇게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이죠. 거기에도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아무튼 태극기 집회는 이미 구심점이 확보되기 때문에 점점 그 힘이 커질 것 같아요.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태생 자체가 그 태극기 집회 구심점 될 수가 없는 그런 곳이죠. 결국은 원래는 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모든 그 지지층들이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잡음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도 여전히 잡음이 없이 그대로 됐다면은 결국은 모든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결국 새누리당으로 도로 모였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잡음이 나고 시끄럽고 하다가 보니까 다 흐트러졌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제 다시 대한애국당이 이제 중심을 잡아주니까 또 모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자유한국당은 거기는 잠깐 갔다 올지언정 거기 머무를 곳은 못 됐고 김장겸 MBC 사장 그리고 고영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장 등등 지금 전부 해임하라 물러나라 이런 압력이 지금 안팎으로 가중되고 있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공정방송 실현한다, 적폐청산한다 이러면서 공격 대상이 거기 돼 있어요. 그 핵심에 지금 공격이 이제 집중돼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방송 언론은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가 대개 다 거의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언론 노조가. 그러다 보니까 탄핵 전국 때 보도가 예전에는 그 언론이나 방송마다 색깔이 좀 있었어요. 어떤 데는 보수 색깔, 뭐 어떤 데는 뭐 다른 색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색깔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때는. 물론 그때 이제 탄핵 전국에 참여한 세력들이 뭐 언론계든 정치계든 총망라된 바람에 이제 그런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언론 노조가 잡고 있다. 그런데 MBC 같은 경우는 노조가 3개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 언론 노조 소속이 아닌 노조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탄핵 전국 때 태극기 집회를 보도할 때 그때 이제 틀렸죠. 저녁 8시 MBC 그 뉴스 보도할 때 그때 태극기 집회를 상당히 제대로 잘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시간대도 안 보여줬고 제대로 태극기 집회가 굉장히 참석 인원이 많아질 때 3월 1일 같은 경우 그 전에 이제 2월쯤부터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MBC 방송에서 보여주니까 KBS도 보여주고 다른 곳에서도 따라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런 팀들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외부로부터 아니면 아내 노조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는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 팀들이 공정방송을 안 한 겁니까? 왜곡 보도한 겁니까? 그 당시. 그 팀들이 그래도 공정방송을 하려고 애썼다 이렇게 봐야죠. 태극기 집회 3월 1일 같은 경우는 우리 역사상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모인 경우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단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보다 더 많이 모인 곳이 어디 있습니까? 조직 안 하고. 정치 집회 과거에 뭐 100만이 모이고 뭐 몇만이 모이고 많이 모였지만 그거 다 동원한 거예요. 그런 거는. 동원하지 않고 그렇게 남대문에서 강화문 옆에 시민의 회관까지 채우고 그리고 종로통 이렇게 채운 역사가 있었냐 이런 이야기죠. 아마 그렇게 많이 모인 건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대문에서부터 서울광장 그리고 종로까지 그게 서울 이쪽에는 거의 밀집이거든요. 딱딱 붙다시피 했거든요. 자 그렇게 된 적이 있었냐 이거죠. 내가 기억으로는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보도 제대로 하는 곳이 이제 그때 한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거의 축소 보도죠. 그렇게 보도해줘도 인원이 몇몇 안 된다. 몇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촛불 집회는 어떤가요? 물론 촛불 집회 1차, 2차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인원이 쭉쭉 줄고 나중에는 그 10,000명이야 몇천 명 이렇게 유지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방송 언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갈수록 진행될수록 50만이다, 70만이다, 100만이다, 120만이다 계속 늘어갔잖아요. 나중에는 강화문에만 150만 나왔다 이렇게 됐잖아요. 보도에. 한마디로 이제 판결을 앞두고는 절정이었어요. 탄핵 판결을 앞두고는 절정이었다 이거죠. 선고를 앞두고. 자 그렇다면은 그동안 탄핵 전국 때 계속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쏟아냈는데 그 보도에 오보 혹은 왜곡 혹은 허위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거 정정 보도 얼마나 했습니까? 그냥 흘러갔어요. 그렇다면 어떤 게 공정 보도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섬 하나 남은 택이에요. 지금 다 흔히 말하면 이제 바다로 변하든 뭘로 변했는데 지금 섬 하나 남았다 이거야. 그거 지금 아주 깨뜨리려는 공격을 받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이 공정 보도냐, 어느 쪽이 적폐냐, 이것은 이제 국민이 뭐 판단할 수밖에 없고 서로가 주장을 우리가 공정이고 너희들이 적폐다 할 테니까. 현관에서 늘 피켓 들고 있지요. 지금 상층부들 굉장히 몇 명 공격을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내놔라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밑에 팀들도 공격을 받고 있고 그렇게 외로울 겁니다. 굉장히 힘들게 싸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공격을 하는 쪽은 다수기 때문에. 그러면 다수면은 아무래도 사내 분위기는 뻔하잖아요. 소수는 왕따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취급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싸울 때는 살벌하거든요 보통.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이 MBC만은 단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 언론계 전반의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장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거 심각한 거죠. 부당노동 행위로 그것도 발부됐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부당노동 행위. 언뜻 들으면 엄청나게 큰 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쪽이 부당노동이냐, 어느 쪽이 잘못했냐 하고 늘 언론, 뭡니까? 노동위원회, 또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혹은 법원에서 다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야기할 건데요. 그러니까 대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적은 하청업체, 도급업체까지 원청의 회사에서 도급받는 그 도급업체 있잖아요. 직원 모집해서 이렇게 월급 주고 하는데 그런데 이르기까지 이런 문제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많이 다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고, 그 정상 해고냐 아니면 강등, 그게 정상 강등이냐 혹은 감봉 아니면 A란 지역에서 가깝게 근무했는데 저 C 지역으로 발령내버린다든지 아니면 한직으로 발령해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부당노동 행위냐 정상적인 사용자의 권한에 의해서 정상적인 집행이냐 이런 것을 법으로 논하고 가려본다 이거예요. 그 많이 다툽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근로자는 이제 법원은 잘 안 가죠. 왜 그러냐면 그쪽 돈이 많이 드니까 근로자는 자기 주변에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제소합니다. 거기서 뭔가 판결이 제대로 확정적으로 안 나면은 서로 승복하고 이렇게 되면 확정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중앙노동위에 또 나갑니다. 중앙노동위는 세종시에 있죠. 여기서 또 다투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확정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죠. 이제 이런 과정 중에 이행강제금이 또 부과되기도 해요. 만약 사용자가 패하면 바로 원위치를 시켜야 되는데 원위치를 안 시키면은 기간이 지나면 이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있긴 있는데 보통 해고는 사용자가 거의 많이 패하죠. 왜 그러냐면 해고는 그 근로자가 범법 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회사가 부도 직전이다.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으면 회사가 존속할 수 없다. 이 정도 될 때는 해고가 용인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해고는 그건 부당노동 행위가 돼버려요. 그래서 해고를 보통 잘 안 시키고 이제 강등을 시킨다든지 한직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물러가게끔 이렇게 이제 사용자가 많이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것이 부당노동 행위냐 정상적인 사용자의 집행이냐 이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법으로 다투게 됩니다. 이런 일은 늘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과정 중에서 월급을 떼먹는 기업도 아니겠어요? 안 주는 거 연체되고 이래 가지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한테도 진정을 넣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에 조사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부당노동 행위가 많이 있게 되게 되면은 또 그거는 형사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럼 형사는 이제 검찰이 나서게 됩니다. 그쪽으로 이첩하게 되면 그러니까 근로감독관은 이제 사법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당노동 행위 연체 체불도 아니죠 이거. 그런 경우에 사장을 소환해가지고 안 오니까 체포영장 발부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잘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큰 회사는 이 노무 담당 다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이리저리 다 직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사장이 집중 안 되죠. 만약에 대표가 사장이라고 이 일 저 일 전부 사장이 가서 해야 된다면 사장이 몸이 100개라도 못 당하죠. 법원에도 하루에도 몇 군데 쫓아다녀야 될 테니까. 그렇죠. 아무튼 영장이 발부됐다. 이거는 이제 상당히 심각하게 볼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기업하는 사람들 누구 할 거 없이 이와 같이 될 수 있다. 이런 소리도 되죠. 근데 그보다는 이제 언론기관에 그것도 아까 이제 태극기 집회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의 섬 하나 남았다. 그것마저 지금 공격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 비슷한 거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거죠. 앞으로 여러분 많이 보실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런데 이거 조계종 총무원 여기도 일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조계종 총무원이 어떻습니까?
지금 선거 앞두고 있죠. 한 달여 남겼죠. 곧 있으면 이제 아마 후보 등록 받아야 될 겁니다. 총무원장 후보. 그런데 명진 스님 단식하고 있잖아요. 그 명진 스님 지금 단식이 뭐 17일, 18일 됐다 하니까 이제는 정말 이제 병원 입원해야 될 때 됐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단식하면 다 그쯤 되면 위험합니다. 가짜 단식은 그렇게 돼도 뭐 괜찮지만은, 근데 명진 스님 단식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병원 또 입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명진 스님이 오랫동안 운동권에 그쪽하고 연결을 지어서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명진 스님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과거로부터 쭉 운동했던 운동권들 단체, 유명 단체는 그 안에 다 있다 보면 됩니다. 그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명진 스님 응원하면서 재적을 처리하라, 또 한쪽에서는 조계종 적폐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조계종 내부의 스님네들이나 종도들 입장에서는 적폐를 청산하든 뭐를 바꾸든 그건 우리가 해야지 왜 불교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서냐, 이제 이렇게 반발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 불교하고 상관없는 신부님, 목사님 막 달겨들어서 조계종 적폐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일반 신부 목사가 아니고 이제 운동권 신부 목사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반발이 또 조계종에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스님들은 신도들이 스님네들 일에 끼어들어도 거부하고 못 끼어들게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끼어드는 건 절대 그 반응이 안 좋죠. 또 정치권에서도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정교 분리인데 왜 나서냐, 지금 그렇게 결의를 하고 있는 중이단 말이에요. 본사주지회의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외부 세력이 흔들라는 것은 다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저 한편으로는 이제 수자 회의를 중심으로, 수자들은 선방에서 참선하는 이들이 수자입니다. 선방에서 참선하는 사람들이 수자인데 이 분들이 또 애종심이 강합니다. 또 그이들은 정치적으로나 이권으로 걸려 있질 않아요. 아무데도 그냥 홀로 맨몸뚱이로 선방에서 참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나서서 그래도 조계종을 바로 잡아야 된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제 나서서 승려대회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도 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번 주에 목요일 날은 보신각 앞에 촛불 법회에 거기에 스님네들이 200명이 참석했다 이거죠. 수자들이. 예, 그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승려대회를 이제 하겠다 이렇게도 결의했어요. 예, 물론 승려대회를 한다 하면은 저 전국에 있는 선원이 다 동참하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승가대학생들이 다 동참하고, 그리고 전체 그 종도나 스님네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돼야만 이 승려대회가 성공하지요. 그렇게 되면 스님네들이 1000명에서 2000명 이상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결의를 하는 것이 이게 승려대회입니다. 근데 과연 이제 그 분위기까지 돼 있냐? 그거는 이제 조금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분위기가 반으로 갈려 있어요. 보니까 왜 갈려 있냐면은 한편에서는 지금 외부에서 이렇게 뭔가 압력이 들어온 것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돼 있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그렇거나 말거나 조계종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충돌이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 이제 그렇게 갈라지면은 승려대회가 이제 완전히 합일되면서 되게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이제 승려대회를 준비하는 쪽에서 아무래도 자칫하면 운동권에 저쪽에 응원을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같은 통속이 아니냐 이렇게 엮여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마음이 굉장히 순수하게 출발하고 있는데도 자칫하면 엮여버린다 이거예요. 더구나 명진 스님 같은 경우는 수자의 출신입니다. 수자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감이 있어요. 그럼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외부 세력을 업고 이렇게 또 그런 이제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이 승려대회가 예전하고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순수한 애종심을 가진 스님들이 총 나서 가지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하고 나서 가지고 승려대회를 하면은 또 하는 거예요. 승려대회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예전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거기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뭐 몇십 명으로 그렇게 하고 또 호법성도 구성됩니다. 뭐 10명 단위로 20명 단위로 해서든 수백 명 단위로 호법성이 구성되고 이렇게 되면서
보통 종단을 접수하고 해체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새로 개혁을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물러난 쪽에서 순순하게 물러 안 나죠. 그렇게 되면 법적 투쟁도 이루어지게 되고 또 서로 대응하게 되고 이런 이제 폐단이 있었어요. 압도적일 때는 그게 아닌데 어설플 때는 그렇다 이거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승려대회도 승려대가 뭐 원만하게 제대로 된다면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게 만들어지고 저 우선 총무원장은 공직에서 물러나고 직선제를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죠. 직선제, 간선제는 하지 말고 총무원장 뽑을 때 직선제 해라고. 그런데 직선제를 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정해진 그 스케줄로 하면은 그러면 선거를 연기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죠.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면은 종단을 접수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승려대회가 강력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역공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징계받죠. 그렇게 돼버리면. 특히나 외부 인사들을 뭐 끌어들인다 이렇게 되면은 종단의 반발이 커지면서 징계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그리고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승대 반자승파 이런 구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반자승파 쪽에 선 후보는 그래도 지지 세력하고 또 연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칫하면은 오해를 살 수도 있죠. 저 외부 세력하고 연대됐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종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는 후보들은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외부 세력하고는 연계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잘 못 되면은 또 후보도 징계받을 수 있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아무튼 승려대회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이런 게 이제 관건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한 줄 압니까? 종교계도 시끄럽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흔히 그렇죠. 자, 종교계도 뻘겋게 물들었냐 이런 경우가 지난달부터 많이 논의됐다 이런 이야기죠. 실제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여러분 들어보시죠. 김일성 장학생 그게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대학가가 공부 안 했습니다. 날마다 데모하느라고 시위하느라고. 그때 이제 김일성이 이런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학생은 데모에 동원하지 말고 고시 공부하게 해라. 사법고시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주고 학자금 되고 이랬다. 이래가지고 이제 김일성 장학생 이런 소문이 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판검사가 된 사람들은 이제 김일성 장학생이다 이런 말을 이제 꼭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김일성 장학생이 얼마나 많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영주 변호사 사장이죠. 그리고 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요, 종교계에도 타겟가 됐었다 이 말이에요. 종교계는 뭡니까? 국민의 정신을 다루는 곳 아닙니까? 영향력이 커요. 정신을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표적이 됐다. 그러면 또 그 안에도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종교계라도 중앙 집권으로 돼 있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조계종은 중앙 집권식이 아니죠. 그런데 이 중앙 집권식으로 돼 있는 종교는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그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중앙 집권이 상층부가 예를 들어 장악돼 버린다. 들어와 가지고 20년, 30년, 40년 되고 어떻게 물들어 가지고 그러다 보면 세월 가면 그들이 전부 원로급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앙 집권이다 그 종교가 그렇게 되면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딱 장악되면 전체가 전부 지시하에 움직이는 곳이니까 모든 재정도 밑에서부터 전부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고 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부임을 저기로 해라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전부 중앙에서 지시한 대로 직책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살고 그럴 때는 그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세계 보세요. 그게 이제 중앙 집권이거든요. 공무원 어디 마음대로 가고 그만두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시 다 따르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대한불교 조계종은 중앙집권이 아닙니다. 또 대한불교 조계종의 이 스님네들은 기질이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가 특히나 이제 수자들은 아주 굉장합니다. 옛날에 청담 스님이 벼룩이 3마리를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수자 3명 못 끌고 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질이 별난 게 수자들이죠. 이제 아무래도 교계통 전공하고 다른 계통을 전공하는 스님들도 조금 덜합니다. 이런 거 있는데 조계종은 중앙집권도 아니고 뭐냐 스웨덴식 사회주의랄까? 니 거 내 거 없는 그런 사회주의 플러스 자유주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일부에는 자본주의도 있습니다. 일부에는 뭐냐면 능력 있어가지고 내신도 확보하고 내절 지어가지고 자기 식대로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조계종 안에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스님네들은 임명이라고는 안 받아요. 또 월급 안 받습니다. 월급 안 받고 임명 안 받는데 어디에 구속되겠습니까? 구속될 데가 없어요. 아무데도. 해인사 살겠다 가도 방을 들였다. 방을 짠다. 그리고 거기서 3개월이든 1년이든 산다. 그럼 거기 규칙 그대로 지킵니다. 그러나 그거 싫고 내가 볼 일 있고 딴 일 있다면 그날로 걸망 쌓아서 가버려도 누구 말 안 해요. 또 나는 외국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럼 유학 가도 누구 가지 말라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나는 저 토굴에 가서 살겠다. 거기서 공부해 보겠다. 아니면 저 시중에 도시에 가서 살겠다. 누구 말 안 해요. 자기는 자기 일을 자기가 책임질 뿐이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물론 종단의 이제 법을 다 지켜야 되겠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임명을 받는 그 주지들 이제 숫자가 적잖아요. 주지는 그 주지들만 임명을 받는데 그 경우도 내일 그만두겠다 안 하겠다 그날로 간두고 가면 그만이에요. 누가 안 붙잡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말사 주지는 본사가 임명합니다만은 본사 주지도 다 선거에서 말사에서 뽑아냅니다. 총무원에서 뽑아내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다만 인허가 받을 때 총무원에 그 도장이 찍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연관되지 그 나머지 연관될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무슨 정신적으로 누구한테 누구를 영향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영향을 준다면은 명망이 있는 스님네들이 법을 설하고 어떤 정신을 개발하는데 그 설파하고 여기서 영향 주고 신도들도 그 영향을 받지 정치성 뭐 행정 정치에 이렇게 종사하는 스님네들 영향 안 받습니다. 또 그이들은 거의 신도가 또 없어요. 또 그런데 신경도 안 써요. 신도 확보하고 포교하고 뭐 이런데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영향력이 없다 이거죠. 월남이 폐망했을 때 그때 천주교 불교 역할이 컸죠. 왜 컸겠습니까? 그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시위하고 평화 전쟁 그만하자. 미군은 철수해야 된다.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래가지고 올맹이 쉽게 월남을 무너뜨린데 일주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주교가 완전 중앙 집권식이었고 그리고 그 위에 상층부에 뻘겋게 물들어 있었죠. 그럼 불교도 월남 불교는 중앙 집권식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 가지고 그 영향이 컸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튼 이 종교라는 것이 자칫하면은 평화하고 넓은 척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그렇지 않아도 낚시당하기 좋은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 필리핀 같은 데도 반군이 막 들끓는데 그 어떻습니까? 천주교가 은근히 반정부 쪽에서 늘 나서잖아요. 무슨 민중을 위한다 이러면서 그럼 민중들은 또 거기에 박수 치잖아요. 이렇게 파고드는 거죠. 그러한데 아무튼 이 대한불교 조계종도 누군가 장악을 한다 하면은 바로 중앙 집권식으로 체제를 변동시키면 장악하기가 쉽죠. 어떻게 중앙 집권식으로 하느냐? 현재는 모든 사찰이 자체에서 재정을 확보하고 재정 확보한 거는 자체에서 다 쓰는 거예요. 분담금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위치가 좋고 아니면
그 주지 스님이 능력이 있다거나 이러면 신도 많이 확보하고 또 재정을 키울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자율성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폐단도 있어요. 왜? 가난한 절은 가난하고 위치가 안 좋은 곳은 안 좋다 이런 말이에요. 또 능력이 없는 곳은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잡음도 많아. 그러면 이것을 바꿔서 모든 재정 일단 나온 것은 신도가 관리하든 해가지고 중앙으로 다 올리고 그리고 다시 전국으로 분배해 준다. 그리고 그 재정 가지고 스님네들 복지도 하겠다. 예, 조기종 스님네들 복지가 보장이 안 됩니다. 노후에. 그러하겠다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스님네들도 박수 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재정이 없는 절에서도 또 박수 치고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지금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자칫하면 심각해진다 이 말이 폐단이 다른 폐단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의 폐단이 없어지는데도 또 다른 폐단이 나올 수 있죠. 지금은 이제 여러분 뭐 들으셔 분은 알겠지만은 조계 조금 복잡해요. 보통 문중화되어 있습니다. 문중. 그래가지고 어떤 문중이 어느 절 이렇게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지를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그럼 스승과 은사 이렇게 쭉 문중이 형성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 사형사제 사수 막 이렇게 형성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문중이 만들어지고 한편으로는 병행해가지고 또 수자들 참선하는 수자 그룹에는 저 위로는 방장스님으로 조실로 그리고 원로들로 이렇게 쭉 구성이 됩니다. 중진이 있고 또 상하가 있고 그러면 교학 쪽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학 쪽으로도 스승과 제자 해가지고 수십 년, 백년 이렇게 내려옵니다. 유을 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그 따로따로 이렇게 유대가 만들어져요. 이게 전부 함께 엉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통의 영향을 받을지언정 뭐 외부의 정치적 저런데 영향 받질 않아요. 아예 정신적으로 총무에서 이런다 저런다 해봐 영향을 안 받죠. 다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아까 중앙 집권식으로 바꾸면은 이제 이렇게 복지 같은 건 또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단점이 뭐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율성이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죠. 스님네들은 지금까지 대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제약받아야 되겠죠. 이런 이제 부분이 또 생기고 아까 말한 상층부가 잘못될 때는 큰 문제 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심사숙고하고 잘 구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일부에는 뭐냐면 능력 있어가지고 내신도 확보하고 내절 지어가지고 자기 식대로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조계종 안에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스님네들은 임명이라고는 안 받아요. 또 월급 안 받습니다. 월급 안 받고 임명 안 받는데 어디에 구속되겠습니까? 구속될 데가 없어요. 아무데도. 해인사 살겠다 가도 방을 들였다. 방을 짠다. 그리고 거기서 3개월이든 1년이든 산다. 그럼 거기 규칙 그대로 지킵니다. 그러나 그거 싫고 내가 볼 일 있고 딴 일 있다면 그날로 걸망 쌓아서 가버려도 누구 말 안 해요. 또 나는 외국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럼 유학 가도 누구 가지 말라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나는 저 토굴에 가서 살겠다. 거기서 공부해 보겠다. 아니면 저 시중에 도시에 가서 살겠다. 누구 말 안 해요. 자기는 자기 일을 자기가 책임질 뿐이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물론 종단의 이제 법을 다 지켜야 되겠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임명을 받는 그 주지들, 이제 숫자가 적잖아요. 주지는 그 주지들만 임명을 받는데 그 경우도 내일 그만두겠다 안 하겠다 그날로 간두고 가면 그만이에요. 누가 안 붙잡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말사 주지는 본사가 임명합니다만은 본사 주지도 다 선거에서 말사에서 뽑아냅니다. 총무원에서 뽑아내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다만 인허가 받을 때 총무원에 그 도장이 찍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연관되지 그 나머지 연관될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무슨 정신적으로 누구한테 누구를 영향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영향을 준다면은 명망이 있는 스님네들이 법을 설하고 어떤 정신을
개발하는데 그 설파하고 여기서 영향 주고 신도들도 그 영향을 받지 정치성 뭐 행정 정치에 이렇게 종사하는 스님네들 영향 안 받습니다. 또 그이들은 거의 신도가 또 없어요. 또 그런데 신경도 안 써요. 신도 확보하고 포교하고 뭐 이런 데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영향력이 없다 이거죠. 월남이 폐망했을 때 그때 천주교 불교 역할이 컸죠. 왜 컸겠습니까? 그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시위하고 평화 전쟁 그만하자, 미군은 철수해야 된다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래가지고 올맹이 쉽게 월남을 무너뜨린데 일주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주교가 완전 중앙 집권식이었고 그리고 그 위에 상층부에 뻘겋게 물들어 있었죠. 그럼 불교도 월남 불교는 중앙 집권식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 가지고 그 영향이 컸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튼 이 종교라는 것이 자칫 그냥 홀로 맨몸뚱이로 선방에서 참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나서서 그래도 조계종을 바로 잡아야 된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제 나서서 승려대회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도 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번 주에 목요일 날은 보신각 앞에 촛불 법회에 거기에 스님네들이 200명이 참석했다 이거죠. 수자들이. 예, 그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승려대회를 이제 하겠다 이렇게도 결의했어요. 예, 물론 승려대회를 한다 하면은 저 전국에 있는 선원이 다 동참하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승가대학생들이 다 동참하고 그리고 전체 그 종도나 스님네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돼야만 이 승려대회가 성공하지요. 그렇게 되면 스님네들이 1000명에서 2000명 이상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결의를 하는 것이 이게 승려대회입니다. 근데 과연 이제 그 분위기까지 돼 있냐? 그거는 이제 조금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분위기가 반으로 갈려 있어요. 보니까 왜 갈려 있냐면은 한편에서는 지금 외부에서 이렇게 뭔가 압력이 들어온 것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돼 있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그렇거나 말거나 조계종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충돌이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 이제 그렇게 갈라지면은 승려대회가 이제 완전히 합일되면서 되게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이제 승려대회를 준비하는 쪽에서 아무래도 자칫하면 운동권에 저쪽의 응원을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같은 통속이 아니냐 이렇게 엮여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마음이 굉장히 순수하게 출발하고 있는데도 자칫하면 엮여버린다 이거예요. 더구나 명진 스님 같은 경우는 수자의 출신입니다. 수자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감이 있어요. 그럼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외부 세력을 업고 이렇게 또 그런 이제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이 승려대회가 예전하고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순수한 애종심을 가진 스님들이 총 나서 가지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하고 나서 가지고 승려대회를 하면은 또 하는 거예요. 승려대회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예전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거기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뭐 몇십 명으로 그렇게 하고 또 호법성도 구성됩니다. 뭐 10명 단위로 20명 단위로 해서든 수백 명 단위로 호법성이 구성되고 이렇게 되면서 보통 종단을 접수하고 해체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새로 개혁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물러난 쪽에서 순순하게 물러안 나죠. 그렇게 되면 법적 투쟁도 이루어지게 되고 또 서로 대응하게 되고 이런 이제 폐단이 있었어요. 압도적일 때는 그게 아닌데 어설플 때는 그렇다 이거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승려대회 연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칫하면은 오히려 살 수도 있죠. 저 외부 세력하고 연대됐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종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는 후보들은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외부 세력하고는 연계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잘 못 되면은 또 후보도 징계받을 수 있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아무튼 승려대회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이런 게 이제 관건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한 줄 압니까? 종교계도 시끄럽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흔히 그렇죠.
자, 종교계도 뻘겋게 물들었냐 이런 경우가 지난날부터 많이 논의됐다 이런 이야기죠. 실제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여러분 들어보시죠. 김일성 장학생. 그게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대학가가 공부 안 했습니다. 날마다 데모하느라고 시위하느라고. 그때 이제 김일성이 이런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학생은 데모에 동원하지 말고 고시 공부하게 해라. 사법고시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주고 학자금 되고 이랬다. 이래가지고 이제 김일성 장학생 이런 소문이 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판검사가 된 사람들은 이제 김일성 장학생이다 이런 말을 이제 꼭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김일성 장학생이 얼마나 많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주 변호사 사장이죠. 그리고 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요. 종교계에도 타겟가 됐었다 이 말이에요. 종교계는 뭡니까? 국민의 정신을 다루는 곳 아닙니까? 영향력이 커요. 정신을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표적이 됐다. 그러면 또 그 안에도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는. 그런데 종교계라도 중앙 집권으로 돼 있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조계종은 중앙 집권식이 아니죠. 그런데 이 중앙 집권식으로 돼 있는 종교는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그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중앙 집권이 상층부가 예를 들어 장악돼 버린다. 들어와 가지고 20년, 30년, 40년 되고 어떻게 물들어 가지고 그러다 보면 세월 가면 그들이 전부 원로급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앙 집권이다 그 종교가 그렇게 되면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딱 장악되면 전체가 전부 지시하에 움직이는 곳이니까 모든 재정도 밑에서부터 전부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고 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부임을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럼 유학 가도 누구 가지 말라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나는 저 토굴에 가서 살겠다. 거기서 공부해 보겠다. 아니면 저 시중에 도시에 가서 살겠다. 누구 말 안 해요. 자기는 자기 일을 자기가 책임질 뿐이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물론 종단의 이제 법을 다 지켜야 되겠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임명을 받는 그 주지들 이제 숫자가 적잖아요. 주지는 그 주지들만 임명을 받는데 그 경우도 내일 그만두겠다 안 하겠다 그날로 간두고 가면 그만이에요. 누가 안 붙잡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말사 주지는 본사가 임명합니다만은 본사 주지도 다 선거에서 말사에서 뽑아냅니다. 총무원에서 뽑아내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다만 인허가 받을 때 총무원에 그 도장이 찍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연관되지 그 나머지 연관될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무슨 정신적으로 누구한테 누구를 영향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영향을 준다면은 명망이 있는 스님네들이 법을 설하고 어떤 정신을 개발하는데 그 설파하고 여기서 영향 주고 신도들도 그 영향을 받지 정치성 뭐 행정 정치에 이렇게 종사하는 스님네들 영향 안 받습니다. 또 그이들은 거의 신도가 또 없어요. 또 그런데 신경도 안 써요. 신도 확보하고 포교하고 뭐 이런데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영향력이 없다 이거죠. 월남이 폐망했을 때 그때 천주교 불교 역할이 컸죠. 왜 컸겠습니까? 그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시위하고 평화 전쟁 그만하자. 미군은 철수해야 된다.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래가지고 올맹이 쉽게 월남을 무너뜨린 데 일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주교가 완전 중앙 집권식이었고 그리고 그 위에 상층부에 뻘겋게 물들어 있었죠. 그럼 불교도 월남 불교는 중앙 집권식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 가지고 그 영향이 컸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튼 이 종교라는 것이 자칫하면은 평화하고 넓은 척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그렇지 않아도 낚시당하기 좋은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 같은 데도 반군이 막 들끓는데 그 어떻습니까? 천주교가 은근히 반정부 쪽에서 늘 나서잖아요. 무슨 민중을 위한다 이러면서 그럼 민중들은 또 거기에 박수 치잖아요. 이렇게 파고드는 거죠. 그러한데 아무튼
이 대한불교 조계종도 누군가 장악을 한다 하면은 바로 중앙 집권식으로 그래가지고 어느 쪽이 부당노동이냐 어느 쪽이 잘못했냐 하고 늘 언론 뭡니까 노동위원회 또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혹은 법원에서 다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야기할 건데요. 그러니까 대기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적은 하청업체 도급업체까지 원청이 회사에서 도급받는 그 도급업체 있잖아요. 직원 모집해서 이렇게 월급 주고 하는데 그런데 이르기까지 이런 문제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많이 다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고 그 정상 해고냐 아니면 강등 그게 정상 강등이냐 혹은 감봉 아니면 A란 지역에서 가깝게 근무했는데 저 시 지역으로 발령내버린다든지 아니면 한직으로 발령해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부당노동 행위냐 정상적인 사용자의 권한에 의해서 정상적인 집행이냐 이런 것을 법으로 논하고 가려본다 이거예요. 그 많이 다툽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근로자는 이제 법원은 잘 안 가죠. 왜 그러냐면 그쪽 돈이 많이 드니까 근로자는 자기 주변에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제소합니다. 거기서 뭔가 판결이 제대로 확정적으로 안 나면은 서로 승복하고 이렇게 되면 확정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중앙노동위에 또 나갑니다. 중앙노동위는 세종시에 있죠. 여기서 또 다투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확정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죠. 이제 이런 과정 중에 이행강제금이 또 부과되기도 해요. 만약 사용자가 패하면 바로 원위치를 시켜야 되는데 원위치를 안 시키면은 기간이 지나면 이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있긴 있는데 보통 해고는 사용자가 거의 많이 패하죠. 왜 그러냐면 해고는 그 근로자가 범법 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회사가 부도 직전이다.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으면 회사가 존속할 수 없다. 이 정도 될 때는 해고가 용인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해고는 그건 부당노동 행위가 돼버려요. 그래서 해고를 보통 잘 안 시키고 이제 강등을 시킨다든지 한직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물러가게끔 이렇게 이제 사용자가 많이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것이 부당노동 행위냐 정상적인 사용자의 집행이냐 이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법으로 다투게 됩니다. 이런 일은 늘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과정 중에서 월급을 떼먹는 기업도 아니겠어요? 안 주는 거 연체되고 이래 가지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한테도 진정을 넣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부당노동 행위가 많이 있게 되게 되면은 또 그거는 형사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럼 형사는 거기 규칙 그대로 지킵니다. 그러나 그거 싫고 내가 볼 일 있고 딴 일 있다면 그날로 걸망 쌓아서 가버려도 누구 말 안 해요. 또 나는 외국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럼 유학 가도 누구 가지 말라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나는 저 토굴에 가서 살겠다. 거기서 공부해 보겠다. 아니면 저 시중에 도시에 가서 살겠다. 누구 말 안 해요. 자기는 자기 일을 자기가 책임질 뿐이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물론 종단의 이제 법을 다 지켜야 되겠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임명을 받는 그 주지들 이제 숫자가 적잖아요. 주지는 그 주지들만 임명을 받는데 그 경우도 내일 그만두겠다 안 하겠다 그날로 간두고 가면 그만이에요. 누가 안 붙잡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말사 주지는 본사가 임명합니다만은 본사 주지도 다 선거에서 말사에서 뽑아냅니다. 총무원에서 뽑아내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다만 인허가 받을 때 총무원에 그 도장이 찍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연관되지 그 나머지 연관될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무슨 정신적으로 누구한테 누구를 영향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영향을 준다면은 명망이 있는 스님네들이 법을 설하고 어떤 정신을 개발하는데 그 설파하고 여기서 영향 주고 신도들도 그 영향을 받지 정치성 뭐 행정 정치에 이렇게 종사하는 스님네들 영향 안 받습니다. 또 그이들은 거의 신도가 또 없어요. 또 그런데 신경도 안 써요. 신도 확보하고 포교하고 뭐 이런데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영향력이 없다 이거죠. 월남이 폐망했을 때 그때 천주교 불교 역할이 컸죠. 왜 컸겠습니까?
그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시위하고 평화, 전쟁 그만하자. 미군은 철수해야 된다.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래가지고 올맹이 쉽게 월남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주교가 완전 중앙 집권식이었고 그리고 그 위에 상층부에 뻘겋게 물들어 있었죠. 그럼 불교도 월남 불교는 중앙 집권식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 가지고 그 영향이 컸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튼 이 종교라는 것이 자칫하면은 평화하고 넓은 척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그렇지 않아도 낚시당하기 좋은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 필리핀 같은 데도 반군이 막 들끓는데 그 어떻습니까? 천주교가 은근히 반정부 쪽에서 늘 나서잖아요. 무슨 민중을 위한다 이러면서 그럼 민중들은 또 거기에 박수 치잖아요. 이렇게 파고드는 거죠. 때 3월 1일 같은 경우 그 전에 이제 2월쯤부터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MBC 방송에서 보여주니까 KBS도 보여주고 다른 곳에서도 따라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런 팀들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외부로부터 아니면 안의 노조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는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 팀들이 공정방송을 안 한 겁니까? 왜곡 보도한 겁니까? 그 당시 그 팀들이 그래도 공정방송을 하려고 애썼다 이렇게 봐야죠. 태극기 집회 3월 1일 같은 경우는 우리 역사상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모인 경우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단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보다 더 많이 모인 곳이 어디 있습니까? 조직 안 하고. 정치 집회 과거에 뭐 100만이 모이고 뭐 몇만이 모이고 많이 모였지만 그거 다 동원한 거예요. 그런 거는 동원하지 않고 그렇게 남대문에서 강화문 옆에 시민의 회관까지 채우고 그리고 종로통 이렇게 채운 역사가 있었냐 이런 이야기죠. 아마 그렇게 많이 모인 건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대문에서부터 서울광장 그리고 종로까지 그게 서울 이쪽에는 거의 밀집이거든요. 딱딱 붙다시피 했거든요. 자 그렇게 된 적이 있었냐 이거죠. 내가 기억으로는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보도 제대로 하는 곳이 이제 그때 한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거의 축소 보도죠. 그렇게 보도해줘도 인원이 몇만 안 된다. 몇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촛불 집회는 어떤가요? 물론 촛불 집회 1차, 2차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인원이 쭉쭉 줄고 나중에는 그 10,000명이야 몇천 명 이렇게 유지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방송 언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갈수록 진행될수록 50만이다 70만이다 100만이다 120만이다 계속 늘어갔잖아요. 나중에는 강화문에만 150만 나왔다 이렇게 됐잖아요. 보도에 한마디로 이제 판결을 앞두고는 절정이었어요. 탄핵 판결을 앞두고는 절정이었다 이거죠. 선고를 앞두고. 자 그렇다면은 그동안 탄핵 전국 때 계속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쏟아냈는데 그 보도에 오보 혹은 왜곡 혹은 허위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거 정정 보도 얼마나 했습니까? 그냥 흘러갔어요. 그렇다면 어떤 게 공정 보도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텀 하나 남은 택이에요. 지금 다 흔히 말하면 이제 바다로 변하든 뭘로 변했는데 지금 섬 하나 남았다 이거야. 그거 지금 아주 깨뜨리려는 공격을 받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이 공정 보도냐, 어느 쪽이 적폐냐, 이것은 이제 국민이 뭐 판단할 수밖에 없고 서로가 주장을 저기로 해라,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전부 중앙에서 지시한 대로 직책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살고 그럴 때는 그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세계 보세요. 그게 이제 중앙 집권이거든요. 공무원 어디 마음대로 가고 그만두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시 다 따르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대한불교 조계종은 중앙 집권이 아닙니다. 또 대한불교 조계종의 이 스님네들은 기질이 나무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가 특히나 이제 수자들은 아주 굉장합니다. 옛날에 청담 스님이 벼룩이 3마리를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수자 3명 못 끌고 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질이 별난 게 수자들이죠.
이제 아무래도 교계통 전공하고 다른 계통을 전공하는 스님들도 조금 덜합니다. 이런 거 있는데 조계종은 중앙 집권도 아니고 뭐냐 스웨덴식 사회주의랄까 니꺼 내꺼 없는 그런 사회주의 플러스 자유주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일부에는 자본주의도 있습니다. 일부에는 뭐냐면 능력 있어가지고 내신도 확보하고 내절 지어가지고 자기 식대로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조계종 안에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스님네들은 임명이라고는 안 받아요. 또 월급 안 받습니다. 월급 안 받고 임명 안 받는데 어디에 구속되겠습니까? 구속될 데가 없어요. 아무데도. 해인사 살겠다 가도 방을 들였다. 방을 짠다. 그리고 거기서 3개월이든 1년이든 산다. 그럼 거기 규칙 그대로 지킵니다. 그러나 그거 싫고 내가 볼 일 있고 딴 일 있다면 그날로 걸망 쌓아서 가버려도 누구 말 안 해요. 또 나는 애국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럼 유학 가도 누구 가지 말라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나는 저 토굴에 가서 살겠다. 거기서 공부해 보겠다. 아니면 저 시중에 도시에 가서 살겠다. 누구 말 안 해요. 자기는 자기 일을 자기가 책임질 뿐이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물론 종단의 이제 법을 다 지켜야 되겠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임명을 받는 그 주지들 이제 숫자가 적잖아요. 주지는 그 주지들만 임명을 받는데 그 경우도 내일 그만두겠다 안 하겠다 그날로 간두고 가면 그만이에요. 누가 안 붙잡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말사 주지는 본사가 임명합니다만은 본사 주지도 다 선거에서 말사에서 뽑아냅니다. 총무원에서 뽑아내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다만 인허가 받을 때 총무원에 그 도장이 찍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연관되지 그 나머지 연관될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무슨 정신적으로 누구한테 누구를 영향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영향을 준다면은